또 변호사가 원래 할 일을 안 하고 변호사가 갭투기 강의를 하고 심하면은 대학생 동아리 때까지 학생들이 모아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로 1억짜리 지방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리스크가. 그러면 2020년도에 사신 분들 지금도 못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붐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젊은 세대들까지 내 집 마련은 순수한 마인드에서 바뀌어가지고 뭐야, 나도 해, 나도 해. 이런 개념으로 지금 질문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 시기가 이제 저는 끝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물론 예전에도 이제 부채를 안고 원래 집을 사지 소득으로만 사기에는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적정 시드머니를 자기가 모은 다음에 대출을 어느 정도 뭐 보통 예전에는 3, 40%, 특별한 경우 50%, 60% 받았는데요. 언제부터 이게 약간 투기화 상품과 투자화라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IMF 이후에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갔다 올라갔거든요. 그때 이제 저렴하게 사신 분들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돈을 번 사례가 이제 시초가 됐는데, 그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무리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생애 최초 이러면서 LTV,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5억이면은 4억을 대출해주는 이런 상품까지 나오다 보니까, 1억 갖고 5억짜리를 사가지고 만약에 1억이 오르면 수익률이 100%가 되네? 이런 투기 심리가 작동하게 이제 정책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다행히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을 하니까 그걸 부담 가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게 유지가 되어 왔었고, 그것이 이제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됐고, 특히 박근혜 정부 때도 기준금리가 낮았고 1.5% 뭐 이 수준이었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코로나 때는 또 0.5까지 내려가고, 상당한 저금리였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80%, 뭐 70% 대출 받아도 버틸 수 있겠다. 주택가격만 오르면 나는 많은 이익을 남기구나. 이게 막 성행화가 됐죠. 심하면은 대학생 동아리 때까지 또 변호사가 원래 할 일을 안 하고 변호사가 갭투기 강의를 하고, 대학교 동아리에서 이거를 갖다가 학생들이 모아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로 1억짜리 지방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고, 이런 정도로 이게 아주 극대화된 게 이제 2017, 18, 19년도, 20년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끌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그분들의 목적은 뭐예요?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경기가 좋아지고 호황기가 오는 상태에서 금리가 낮고 이러면은 당연히 호황은 버블을 이끌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순서는 무조건 금리 인상이라는 자본주의 기본적인 그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측해서 제가 2022년도에 하락할 거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왜 IMF보다 더 높다, 뭐 위험하다라고 얘기가 되냐면, 가계부채의 수준과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수준이 그동안 2019년, 20년, 21년도, 22년 받아온 것들이 말은 고정금리인데요. 그 중에 한 7, 80%의 대출이 5년 뒤에 변동금리를 받기는 일명 혼합형 고정금리예요. 이걸 은행들이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영끌 하신 분들이 뉴스에 요새 많이 안 나오는데, 영끌 하신 분들이 경매를 당하는 게 지금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담이 되고 못 견디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대 경매 물건 수가 거의 14년 만에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전국이고 서울이고 9년 만에. 이게 얼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동안 9년, 10년 동안 계속 상승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끝날 수 있다는 전제에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하면, 자, 집값이 자꾸 내려가면 그거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투자나 투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주용으로 있는 사람들은 버텨요. 어떻게든. 그분들도 지금 못 버텨서 경매가 나오는데, 투기용 하신 분들은 이제 투매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죠. 못 버티면. 근데 그것을 이제 전 정부가 아시겠지만 뭐 신생아론, 특례보금자 이걸 펌핑을 해가지고 지금 또 많이 샀잖아요. 가격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경제상이 너무 안 좋잖아요. KDI가 0.8%로 성장률을 지금 하향 조정을 했고, 뭐 트럼프 문제도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향후 2, 3년은 경제가 바로 좋아질 수는 없겠죠? 내수도 안 좋고.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부채 감당 여력이 소득이 줄잖아요. 근데 이자는 말씀드렸는데 5년 차부터는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 와중에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도 적용되죠. 수요가 적어지게 되면 주택가격은 하방 압력이 더 강할 거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투자 입장에서.
파는 게 낫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기업이 이자도 영업을 해가지고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좀비 기업. 그 기업들이 지금 중소기업이 44.8%예요. 한은의 12월 보고서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고용의 90%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44.8%가 지금 이자를 못 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심각하게 보셔야죠. 그럼 이것이 부동산에 넘어와서 그러면 고용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뭔가 소득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수 침체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IMF는 사실 소나기였어요. 그죠? 갑자기 소나기가 팍 와가지고 우리가 여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왜 IMF 얘기를 막 외환위기 비슷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바로 안 터지고 계속 가냐. 이거 이제 조금 굵은 가랑비예요. 여러분 소나기는 확 맞으면 집에 와서 옷 탁 털면 털리죠. 근데 가랑비는 오면서 젖으면 어때요? 오랫동안 완전히 젖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IMF보다 더 심하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 데이터가 가계부채가 IMF 때 GDP 대비 한 40몇 %였어요.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으로 버틴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부채가 적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금 나라에 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0%가 넘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부채 갖기도 바쁜데 금 내겠습니까? 나라 어렵다고? 극복할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업 부채는 IMF보다 5% 지금 높아요. 그러면 이 IMF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 뜻은 뭐냐면, 기업이 힘들고 정부가 흔들려도 가계의 부채 여력이, 부담 능력이 기업과 정부를 서포트할 수 있는 여력이 됐었는데 지금 그것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IMF보다 세지 않더라도 조금만 소나기는 아니지만 조금 굵은 비가 오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 표현에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들도 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IMF보다 더 심하다는 표현이 오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릴 게 IMF보다 더 심하다는 게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상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상가들 비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예전에는 상가가 일시적으로 충격이 왔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걸 해가지고 버티면서 버틸 수가 있었어요. 지금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가랑비 옷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3년째 이자를 갖다 부담하면서 내수가 안 살아면 빚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모든 경제 상황이 다 우리가 좋은 시절에 너무 빚으로 쌓으려기 때문에 이거는 버블이 생겼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착륙, 경착륙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연착륙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다른 부분에서 다시 개선을 해가지고 나아가는 곧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갭투기 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고요. 내릴 거라고 바라보는 분들은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거나 내릴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또 무주택자분들 중에 집을 못 사셔서 너무 올라서 이런 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 전문가들의 입장은 또 그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표를 보고 예측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예측이 가능한 지표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부동산은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정책입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를 안 했으면 집값이 올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투자와 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시장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물론 그때 우리의 소비 여력이 저축이 늘어나고 주택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빚을 보태주면은 당연히 순환이 잘 돼서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런 거죠. 내가 3억 있는데 5억짜리 집을 살 때 대출을 20%밖에 안 해요. 1억이 모자르잖아요. 못 사죠. 그러면 그걸 시장을 보고 정부가 40% 맞춰주면 살 수가 있죠. 모든 정부는 부동산이 증가하면 수요가 늘고 거래가 늘고 이러면 건설이 늘고 이러면 GDP 성장률의 이 비율이 한 15% 20% 적용이 되니까 자기 경제 성장률 수치에 눈먼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지만 건설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PF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그동안 미뤄왔는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정리가 될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땐 조정이 오는 게 정상적인데 이걸 너무 급하게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수준? 물론 너무 경제에 타격이 오거나 이러면 손을 대겠지만 도와주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동안 묵혀있던 PF 부실 문제 처리가 안 됐잖아요. 처리될 것이고 분양가도 막 올라가는 걸 더 이상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자연스럽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얘기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약간 하방 압력 쪽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케인즈가 이런 얘기 했죠.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있어야 경제가 굴러간다. 투기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새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여러분이 비싸게 사면 무리해서 또 살 사람이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겠죠? 여러분들 뒷차잖아요. 이미 18년, 19년부터 다 샀잖아요. 그걸 또 따라가는 건 막차잖아요. 알면서 왜 가죠? 가격이 저렴하고 부담 가능하고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내 집 마련 플러스 투자가 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리스크가. 그러면 2020년도에 사신 분들 지금도 못 태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이, 자기가 하는 일이, 여러분의 본업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하도 부동산에 튀다 보니까 이거 공장을 하느니 차라리 부동산 투자해야겠다 이러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썰까지 돌아요. 근데 95%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 업에 매진하고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자꾸 오르니까 지금 스트레스를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인구 2200만 중에 200~300만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정부가 그들에 대해서 과도한 수익이 안 생기게끔 제어하는 정책이 나야 정상인데 그걸 너무 방치하고 도리어 권장을 했죠. 그게 붐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젊은 세대들까지 내 집 마련은 순수한 마인드에서 바뀌어가지고 뭐야 나도 해 이런 개념으로 지금 질문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 시기가 이제 저는 끝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끝물. 예전에 미국 주식시장 대공황이 오기 전에 구두 닦기가 요새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터진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주택이라는 게 한두 푼입니까? 20, 30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을 사요? 대출 안 해주면 못 사잖아요. 금수저들 몇 사람 빼고, 금수저 전부로 인해서 시장이 전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흐름을 볼 때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경제는 지금 저성장이고, 자, 그러면 조정이 돼야지 이 경제가 순환된다는 느낌이 오지 않나요? 자꾸 여기서 터지잖아요. 안 보던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뭐 SBS 태영건설 큰 회사가 부도가 나고 신도화건설이 처리되고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었잖아요. 최근에 뭐가 있었죠? 홈플러스가 갑자기 박살났잖아요. 또 무슨 얘기 있죠? 롯데건설이 흔들린 뭐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잖아요. 미국의 은행이 무너졌잖아요. 이런 현상을 왜 억지로 무시하고 단순하게 부동산 때문에 올라갔다 이 얘기만 자꾸 올인하시냐 이거죠. 절대 그러시면 실수할 수 있는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정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권할게요. 공공분양은 과도하게 어떤 펌핑된 가격이 아니라 최대한 그래도 국가 정책상 무주택자분들한테 적정한 가격에 분양을 예를 들어 지금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들은 나중에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투자와 주거가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기존 주택에서 뭐 재건축 단지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것들은 제가 볼 때 지금 많이 너무 올랐습니다. 이게 한번 출렁이면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2022년도에 갑자기 충격이 왔는데 강남이 40%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게 가만 놔뒀으면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정책이 무리하게 그걸 받쳤잖아요. 그 무리한 게 지금 가계부채를 이렇게 늘렸고 경제까지 짓누르고 있죠. 그러면 그 끝은 보이지 않나요? 이게 계속 유지될까요? 예전에는 우리 경제가 그 정도의 펀더멘탈이 있었어요. 가계부채를 올려주고 빚을 내줘도 경제가 좋으니까 또 돈 벌어서 부담하면서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를 생각해서 절대 예전처럼 그런 무리한 방식은 안 되고 상가 같은 경우는 절대 제가 말리겠습니다. 상가는 무리하게 지금 상가 받으셔가지고 대출해서 가시면 부담이 된다고 보고 실제로 상가 공실률이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보시죠?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조정이 오고 있다는 얘기고 또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잖아요. 뭐 온라인으로도 시켜 먹고 뭐 여러 가지 바뀌면서 한때는 영화관이 황금알을 낳는 영화관 앞에 상가가 지금은 애물덩어리가 됐습니다. 시대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변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것도 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택 시장도 변해왔었고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경제가 GDP가 100일 때 주택 가격이 100이라고 칠게요. GDP가 200이 되면 주택 가격도 200 정도만 오르면 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서 대출하고 펌핑이 일어나가지고요. 이게 지금 300수준이 된 거예요. 오버슈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IMF하고 전 세계에서 이코노미스트하고 계속 경고하잖아요, 한국에. 그리고 최근에 IMF 보고서 2월 7일자에 뭐라고 떴어요? 한국의 전세 만기 이런 거 위험하다, 전세 대출. 이런 거 생각해 보실 때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여러분들 경기 좋을 때는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뭐 골드만삭스고 메릴 린치 생명이고 우리나라에 그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없어요. 철수하고 두 군데밖에 안 남았어요. 왜 그러죠?
그분들은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인데다가 최근에 뭐 해외 외국인이 뭐 집을 산다, 우리나라 비싼 집 산다 이러는데 예전에는요, 진짜로 자산가들이 많은 선진국에서 와서 샀어요. 왜?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아니고 뭐 중국의 누구 졸부, 뭐 우크라이나 뭐 이래요 주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1, 2년 정도는 관망하시는 게 낫고 굳이 이제 신혼 결혼을 하신다든지 애기들 때문에 집을 마련한다 해야겠다 싶으시면 공공분양을 첫 번째 하십시오. 그건 실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굳이 사겠다 그러면 기존주택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올 한 해까지는 좀 기다려 보신 다음에 연말쯤에, 가을쯤에, 연초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을 정도쯤에 좀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무리한 지금 레버리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출 금리가 예전하고 틀려서 시장이 바뀌는 게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스트레스 DSR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거는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국제협약에 맺어져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가 가산되거든요. 금리 인하 추세잖아요. 금리가 2.75, 뭐 2.5 된다고 가정할게요. 2.5 더하기 1.5는 얼마죠, 여러분? 4%입니다, 다시. 이걸로 주택담보대출이 나가기 때문에 똑같이 고금리예요. 예전에 2%대가 아닌 거예요. 자, 2%대 2억이던 게 지금 4%인데 4억이 됐어요. 이걸 쫓아가서 사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방은 이제 조정됐잖아요. 조정되는 게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지방은 조금 기존 주택에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새 주택은 좀 내고하시면서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잠시 파도가 치고 있다. 굳이 파도 칠 때 쫓아가서 배가 전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좀 잔잔해지고 시장을 한번 보신 다음에 배를 띄울지 안 띄울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